안녕하세요. 온세미로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자주 하는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부터 살펴보시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인데요. 김국세 씨는 18년 4월 조정대상 지역일 때 7억 원을 취득하셨고 23년 1월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 해제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거주하지 않은 A주택에 11억에 양도하여 예상치 못한 많은 세금을 납부하셨는데요. 원래대로였다면 비과세 적용 시 내지 않았어야 할 세금을 미적용에 해당되어 1억 1,7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시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실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되시고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 지역이셨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셔도 되시는데요. 김국세 씨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나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 해제되었습니다. 취득 당시, 양도 당시가 아닌 취득 당시인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 대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9일 날 지정이 되었고 2022년 9월 26일 날 조정대상 지역에 해제되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 이 거주 요건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양도 당시가 아닌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실수 살펴보시죠.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인데요. 18년 4월 A주택을 취득한 이 민국식은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B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A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B오피스텔이 알고 보니 주택에 해당되어 A주택 양도 시 2주택자로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인데요. 정리해드리자면 이 민국 씨는 18년 4월 A주택을 취득하셨고 공부상으로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던 B오피스텔을 사실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공부상으로는 업무용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래가지고 23년 7월 이제 A주택을 양도하여 공부상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므로 얘는 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 받는 줄 아시고 없다고 신고하셨으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2주택자 양도로 해당되어 1억 5,300만 원을 납부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이 민국 씨가 실수한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있으므로 B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B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민국 씨는 A주택 B오피스텔이 공부상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공부상으로 보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세법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래서 이 주택에 해당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까요? 오피스텔,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므로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할 부분은 사실상 주거용이므로 공부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도 사실상 주거용이 발각된 경우 주택에 해당되므로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실수 살펴보시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인데요. 2021년 2월 A 분양권을 취득한 강대한 씨는 B주택을 취득하셨고 그 다음 B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이 없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A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B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원래대로였다면 영원을 비과세로 받았어야 되는데 비과세 미적용으로 9,300만 원을 내게 된 사례입니다. 여기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주택수에 포함하게 됐는데요. 따라서 강대한 씨는 분양권을 취득해가지고 이거는 주택이 아니라고 봤지만
이 기간을 놓침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 양도로 해당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까요? 주택 취득 당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분양권을 언제 취득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무조건 포함하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불포함이므로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 취득했는지 날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례인데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사례인데요. 2016년 7월 A주택을 취득한 김한국 씨는 A주택을 8억 원에 취득하셨으나 매도인의 요청으로 매매가액을 7억 원으로 기재한 다음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이후 김한국 씨는 2023년 8월날 A주택을 11억 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A주택 취득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비과세 적용이 폐지되셨는데요. 원래대로였다면 비과세 적용으로 내지 않았어야 할 세금이 다운계약서 적발로 인해 7,700만 원 납부하게 된 사례입니다. 여기서 어떤 실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실 때 거짓계약서, 다운이나 업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이 배제되십니다. 이 작성 여부는 국세청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점을 체크해야 될까요? 거짓계약서, 다운이나 업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비과세 감면 적용 등이 배제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부동산 거래할 때는 실제 거래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짓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의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 규제 적용 배제가 있는데요. 양도자의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8년 자격 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러한 비과세나 감면을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데요. 양수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계약서 작성하여 양수하신 분도 이제 나중에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게 되어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를 보시면은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인해서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도 있게 돼가지고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도 부과하게 됩니다. 거짓계약서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 가지 불이익이 있으시므로 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인데요. 2013년 5월에 A주택을 6억 원에 취득한 박세정 씨는 조정대상 지역 전에 취득한 A주택을 2년 거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A주택을 20억 원에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세정 씨가 받아야 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미거주했으므로 1억 1,200만 원을 받는 거고, 만약에 이분이 2년 거주하셨으면은 2억 6,800만 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게 됐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실수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정 전이나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12억 원에 대해서만 이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거고, 12억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초과하는 부분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양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주기간 2년 했나 안 했냐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시면은 48%, 20%, 28%의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차이가 이제 세액에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례인데요.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시면은 일단 거주를 하지 않은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1억 5,200만 원 정도의 이제 세액이 산출되는데, 이제 2년 거주하였으면은 이제 나란 건 다 똑같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요율이 이제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해가지고 거의 9억 원 정도로 약 6억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가주택을 양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2년만 거주해도 세금이 많이 감소된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이제 장특을 해주시고, 이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보시면은 여기는 조건이 3년 이상 보유하셔야 되시고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3년은 보유고 2년은 거주를 하셔야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 경비를 공제 누락한 사례인데요. A주택을 취득한 최성실 씨는 A주택 이제 취득 후 방 확장 공사, 베란다 샤시 설치, 난방 시설 교체, 중개수수료 지출을 하셨으나 이러한 비용들이 필요 경비에 해당하시는 줄 모르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필요 경비의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이 필요 경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수익적 지출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자본적 지출은 어떤 게 있냐고 하면은 샤시비, 공사비, 교체 비용, 설치 비용, 샤시 설치 재금, 거실 바닥 교체 공사 비용 등. 수익적 지출은 어떤 게 있냐면은 벽지, 장판 교체 비용, 싱크대, 외벽 도색 작업, 문짝 조명 교체, 옥상 방수 공사비, 보일러 수리 비용, 이러한 게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랑 수익적 지출이 어떤 건지 이제 비교를 해드리자면, 수익적 지출의 경우에는 이제 노후화된 그 부분을 이제 수선시켜 가지고 본래 기능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더 추가하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고친다고 하죠. 수리시켜 가지고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본다고 하면은,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새로 만든다던가 뭔가 더 추가시키다던가 아니면은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부분,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폐요 경비에 해당되시는 걸 살펴보셨죠? 그러면은 이미 누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경정 청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인데요. 2003년 1월 A 농지를 취득한 정나라 씨는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제 재촌과 작용을 하셨는데요. 이제 재촌과 작용을 했으므로 이제 농지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이제 2023년 3월 A 대지로 변경하셨고, 이제 2023년 6월 A 대지를 8억 원에 양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면 적용 시 1억 원 받았어야 할 감면 금액이 이제 감면이 미적용한 상태인데요. 정나라 씨가 잘못한 실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일단 세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취득일부터 양도일 4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셔야 되시고, 직접 경작하셔야 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나라 씨의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A 대지로 바꾸셨죠. 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대지이므로 이 부분이 이제 자격농지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격농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당해 연도에는 일단 1억 원을 감면해주고 5개 과세 기간에는 총 2억 원을 감면해줍니다. 이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총 급여액, 사업소득 금액, 총 수익 금액이 3,700만원, 3억원, 1억 5천만원, 7,500만원 등 경작 기간을 계산하실 때 총 급여액, 사업소득 금액, 총 수익 금액이 해당 기준 금액 이상인 연도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금액이 넘는지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7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7가지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체크포인트 확인하시면서 실수하지 않길 바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유용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온세미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